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언의 뒷부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부 1920년대가 쭉 전개될 국언에서 살펴볼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서희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서희 내용은 12장 비어버린 번데기에 나와 있습니다. 책 내용에 보면 나비가 날아가 버린 번데기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조준구에 대한 복수를 끝낸 후 서희의 상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비워지면 다시 채워져야 하죠. 그리고 다시 채우기 위해서 비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1, 2권을 통해서 서희가 했던 표가 잘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자기 삶을 이끌어갈지가 해관을 만나서 하는 서희의 말을 통해 살펴보죠. 해관은 서희에게 조준구에게 큰 돈을 준 것을 확인하러 찾아옵니다. 그때 서희가 해관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앞으로 나는 친일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 말을 듣고 해관이 감동했다는 구절이 나오죠. 친일을 더 해야겠다, 친일을. 그 말은 확실히 해관을 감동시킨 것이다. 용정촌에 군자금을 보낸 행적을 은폐하기 위해 위장을 한다는 뜻인 것은 물론이지만 그 말은 서희의 괴로움, 서희의 갈등, 서희의 냉정, 서희의 총명을 웅변해 주었던 것이다. 서희가 하는 이후의 활동들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후 윤국과 환국을 품에 안는 서희의 장면이 나오죠. 아이들을 거점으로 해서 서희가 삶을 지탱할 거라는 것도 알 수 있게 합니다. 서희가 보낸 용정의 군자금, 그걸 한복이가 가져갔는데요. 그 한복이를 끄는 사람이 길상입니다. 2부 끝날 때 길상이가 같이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동안에 길상이 많이 변화했는데 그 변화한 모습을 한복이의 시선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얼마간 냉소적이며 비꼬였고 자기 모순 속에 허우적거리던 용정서의 전반기에 비하면 그런 모순과 갈등과 열등감은 말끔히 헐리어지고 없는 것 같았다. 섬세하고 때로는 나약했던 면도 없어진 것 같았다. 한마디로 그에게서 넘쳐나는 것은 힘이었다. 무엇을 움직일 수 있는 힘. 한복은 바로 그 힘에 압도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길상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같이 책을 읽어와서 알 수 있는데요. 그 고민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밀착해서 결정되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판단에 따른 행동을 했었는데 그게 길상의 힘으로 작동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 길상이 한복을 독립운동가들에게 이끌게 되는데 한복은 그 만남을 통해서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한복의 변화는요. 제2편 어두운 계절, 1장 용정행, 2장 아버지의 망령, 4장 형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한복이가 처음 용정에 내렸을 때 자신이 독립운동에 관여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구절이 있어요. 이때 비로소 한복이는 자신의 결단을 잘한 것이라 생각하였다. 파렴치한 동기로 살인한 아비와 매국노가 된 형의 죄를 보상하는 것이 이 길이요. 지하에 잠든 어머니의 멍든 자긍심을 치유하는 방법도 이 길이라 생각하였다. 한복이는 자기가 어머니, 아버지, 형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길상이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비롯되어야 그 힘이 유지된다라고 말해주죠. 너의 가난과 너에 대한 핍박을 너의 아버지, 너의 형 탓으로 돌리는 것은 네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네가 없다는 것은 죽은 거다. 아니면 풀잎으로 사는 거다. 너는 너 자신을 살아야 하는 게야. 이렇게 말하고 한복이도 그 뜻을 깊이 되새기면서 맞아, 형은 형이고 나는 나야 라고 말하거든요. 형이 하는 밀정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대신 짐을 짊어진 것처럼 굉장히 괴로워하거든요. 그걸 길상이 그것은 물건 대하듯 해야 한다 라고 또 조언해 주던 내용이 앞에 나와요. 또 하나, 독립운동가들을 만났을 때 한복이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부담스러워 했었는데 여기에서 자기 스스로 아버지 망령에서 헤쳐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친일파인 최석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이 친일파 최석이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이 살아온
살아온 삶이 옳은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의 망령에서 빠져나오는 걸까? 이 사나이는 나를 업수히 여기고 있다. 나는 나다. 아버지도 형님도 아니다. 저는 여기에서 호연지기를 읽었습니다. 중국 철학자 맹자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크고 넓게 천지를 꽉 채운 기라는 건데, 실천과 결합한 도리가 윤리적 떳떳함을 지닐 때의 기운이에요. 넓은 곳에서 다른 상대적인 기운을 만났을 때 나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복이 부모와 형제로 밀착되어 와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한복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또 하나 해삼이 조선민 학살 사건인데요. 러시아 10월 혁명 이후에 백군을 지원했던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 연합군의 투입입니다. 백군은요, 러시아 혁명군을 적군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한 상대적인 명칭이에요. 러시아에 존재했던 귀족과 부르주아 대표하는 군대였는데, 그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연합군이 지원되는데, 그때 일본군도 같이 투입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선 항일단체들을 학살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한복이가 만났던 독립운동가들은 군의 거점이 흔들린 것에 대해 분석하고, 그리고 저항할 근거들을 마련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한복이 비슷한 무렵에 만났던 친일파 최석이는 항일단체를 물리치기 위한 목표가 아니었다. 일본은 만주로 확장하고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종합해서 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의 상황들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사실 독립운동이 더 어려워지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내용은 본토로 들어와서 환희와 이전 동학도들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도 이어집니다. 그 내용은 16장 자객, 17장 혈투에서 확인이 됩니다. 16장 자객에서는 환희를 살해하려고 지산만이 시도했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윤도집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죠. 그 모인 자리에서 의병활동을 해온 사람들의 사이의 대립이 확인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독립운동 정신의 핵심이 동학도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쯤 되면 다른 형식으로 변화해야 되잖아요. 그 모습들을 환희와 지산만과 윤도집을 통해서 형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동학이여라오, 그것을 명심하시라 그 말이려라. 비록 외놈의 자석들한테 해허였으나 젖비린내나게 실이 째째한 싸움을 아녔단 말시. 만세나 부르고 길바닥이나 누비고 다니게 머구리 대수인가? 만세는 장군들이 불렀건만 애국자 감투는 유식한 놈들 차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름난 사람들 또는 지식인들만 보람을 차지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환희가 이렇게 냉소합니다. 영웅호걸? 하룻밤새 될 수 있지요. 내일이라도 종전까지 행하던 그런 방식은 집어치우고, 되도록이면 사람 많이 모인 곳에서 순사든 헌병이든 외놈이면 될 거요. 외놈 하나 공공연하게 죽여보시오. 지서방은 당장에 방방곡곡에서 영웅호걸로 칭송될게요. 근데 머그리 배가 아파서 그 쉬운 방법 하나면 될 터인데, 학생들 식자들 영웅호걸 된 것에 이를 가는 게요. 춤추는 나비가 되시구려. 사실 영웅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일이 되게 하는 것. 독립운동이 어떻게 하면 지속될 수 있는가?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건 그거라는 거죠. 이건 윤도집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싸움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의 핵심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일꾼들을 모아서 계속 이 운동이 지속되게 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한때의 불꽃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그것은 곳곳에 여러 일꾼들을 모으는 방식으로만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얘기들은 1920년대 이후의 독립운동이 힘든 여정일 것이라는 것을 앞서 우리 한복이가 만났을 때 독립운동가들의 분석과 이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 식민지 전에 이 사람들이 운동 방식이었다면, 실제로 이게 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독립국의 국민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어린 세대들이 식민지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것을 홍의를 통해서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자, 15장 고뇌와 18장 예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에게는 이민혜로 상징되는 현실의 비참과 추악함, 그것이 가장 힘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싶은 인간성에 대한 고뇌가 바로 홍이의 고뇌일 텐데요. 이 홍이를 계속 탐구하게 하는 것은요, 용정촌, 월선, 책냄새, 용의로 우리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용정에 대한 기억은 홍이가 자기 자신으로 살았던 정신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신의 고향을 불러일으키는 매체가 바로 책냄새예요. 그리고 월선이죠. 월선이는 홍이를 품어주었던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 실체입니다. 또 하나는 정신의 뿌리예요. 이것은 용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존재로 알 수가 있는데, 이 용이가 18장 예토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니는 네 뜻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내 핏줄인데 설마 네가 나쁜 놈이야 되겠나. 이 홍이는 앞서 살펴봤던 한복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자기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서 불러일으켜지는 에너지로 독립운동을 이어가게 된다고 하는 실마리가 여기에서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계급들을 확인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건주의 시대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제국주의로 이름되는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자본주의 시대는 계급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계급사회에서의 핵심은 부르주아의 등장이죠. 이 부르주아의 등장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두만이에요. 이 두만이는요, 신분제 사회에서 자기가 하급 계급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신분제 사회에서의 자신의 처지와 단절하려는 노력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단절된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그걸 13장 친정에 와서 14장 나들이 부분에 두만이와 그리고 두만네와 선의를 이야기해서 신분제 해체를 통해 계급사회로 이전되는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제시를 해주거든요. 자, 또 하나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신여성이라는 계급입니다. 자본주의 시대 때 교육, 사회운동, 그리고 자유연애, 이런 측면에 신여성이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명희인데요. 5장 제2편 어두운 계절의 5장 신여성론에서 명빈과 명희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우리가 아끼던 인물이 죽게 됩니다. 바로 금녀죠. 3장 영원한 잠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식으로 주체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자기의 삶을 어떤 식으로 완성해 나가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9권의 내용이었습니다. 9권의 내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부의 내용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그런 전제들 그리고 바탕이 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뒤에 10권 이어서 잘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